네,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잠시 후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봉구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그리고 목욕탕 감전 사고, 원인, 대처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백송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성탄 연휴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 네. 입욕객 3명이 지금은 감전사로 숨졌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들,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감전사를 보는 게 예. 합당할 것 같습니다. 24일 새벽 5시 45분에 세종시 조치원읍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그래서 목욕탕하고 모텔을 겸하는 소규모 목욕장에서 지하 1층 여탕에서 70대 노인 3분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5시 20분에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시작하자마자 온탕 안으로 들어간 3분 모두 다 그 밖에 계신 분들은 괜찮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심정지가 오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개인적인 질환보다는 감전 사고로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시발점 원인은 못 찾았지만 좀 감정사로 추정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욕탕 안에서 감전 사고라는 게 익숙한 듯 굉장히 좀 낯섭니다. 이게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전기가 의도적으로 흐르지 않아서 우리 인체로 흐르면 감전 사고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기는 전선 겉을 이제 플라스틱 PVC 계열 절연체로 감쌉니다. 그럼 이 절연체는 훌륭한 전기 안전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절연이 파괴가 되더라도 이 전기와 우리 사이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네. 또 공기도 역시 1mm마다 3000V 정도를 막아주는 훌륭한 절연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습기가 차고 물이 생기면 이 절연 효과가 떨어지면서 감전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흘렀을 때 이제 땅으로 안전하게 흐르면 그만인데 우리 인체를 통해서 흘렀을 때는 우리 몸에 적으면은 불쾌감이지만 크면은 바로 심정지까지 사망 사고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특히 목욕탕 그리고 습도가 높은 상태, 젖은 손, 젖은 발, 비 오는 날 이런 때 위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 목욕탕 감전 사고라는 게 옛날에 일어나는 일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만 벌써 3번째이고 실제 6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이게 안전 점검을 또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또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의아합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는 좀 코로나 때 목욕탕업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유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일견에서는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가 주택에서 화장실에 세탁기를 두었다가 화장실에서 세탁기 감전 사고도 일으키고 여러 사고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쓰고 있지만 가정전압으로 들어온 220V 그리고 큰 빌딩에 들어오는 380V 이런 전원들은 누전이 파괴돼 가지고 사람 몸으로 흐르게 되면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전기안전검사도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검사도 이제 계약 전력을 75kW의 중대규모 건축물이면 이상이 되면 공사를 할 때부터도 감리를 선정하고 그리고 외부 안전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월간 점검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 1회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 1회 점검이 완전히 전기 안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75kW 이상의 월간 점검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간이 점검에 그치게 돼서 그 상태가 점검을 물론 제대로 잘 했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연결도 될 수 있지만 좀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탕에서 전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네. 탕에 이렇게 기포를 일으키는 기포 발생기 네.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의 누전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과거의 목욕탕, 동네 예, 목욕탕을 생각해 보면 그냥 따뜻한 물, 찬물만 받는 정도였지만 그 이후에 폭포라든가 그리고 버블 슈트 기포 이렇게 발생기라고 기포 발생기도 있고
이렇게 세게 쏴주는 안마, 수중 안마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온도계도 이렇게 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이 계속 부과가 됐죠. 실제로 이제 올해 사고에 이렇게 집중이 되지만 꾸준히 그런 전기 장치들로 인한 감전 사고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그 탕을 청소하다가 배수 펌프, 예. 수중 배수 펌프에 그 전선이 절연 파괴로 인해 가지고 감전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기 장치가 우리 생활을 많이 이롭게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그 사고 형태도 당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단기 같은 게 네.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했던 걸까요? 네, 차단기는요. 그 예전에 두꺼비 집에서 좀 발전한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네. 필요 이상으로 부하를 많이 쓰는 과부하 차단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처럼 누전이 발생했을 때, 누전이 발생했을 때는 들어가고 나오는 전기차를 틀린 걸 가지고 감지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체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해야 되니까 이런 욕실이나 젖은 장소에 쓰는 인체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의무화가 200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04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89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에서는 예. 적용이 안 되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점점 제도적인 안전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걸 소급해서 다 강화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하지만 제도적인 방향은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것으로도 사실 위험성이 커지는데 네. 게다가 말씀하신 그 제도에 또 한계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노후된 시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강화된 완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제도를 강화를 했을 때 그 제도가 없었을 때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수제로 평가를 해서 이런 제도들을 교체를 하고 제대로 개선을 했으면 영업을 지속하고 장려를 하게 되고요. 또 위험이 판단이 하게 되면 어떤 개선이나 심지어는 폐업까지도 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자체를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법을 개선했으니까 됐고 그 이전의 건물은 상관이 없다. 근데 시민들은 그 이전의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이런 누전 사고도 그렇고 여러 안전적인 제도에서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금 높여야 된다. 이런 네. 주장도 있던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안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3E라고 해서 그 인포스먼트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션이 있는데요. 또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규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그 과실치사로 만약에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 금고형이나 벌금형이 수천만 원이 5천만 원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적다고 해서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시설을 하는데 소극적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제한이나 권장, 지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관성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서 네. 네, 그리고 또 이후에도 또 피해자분들과 또 합의도 해야 되고 용서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니까 근데 제도적인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예방을 그리고 예방 수위를 높이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손님 입장에서 여기에 뭐 네. 전류가 있을지 없을지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런 류의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 예. 이걸 판단할 수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온탕에 누전이 돼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에 대해서 뭐 전선이 노출이 돼 있다든지 콘센트 연결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은폐돼야 되는 박스가 탈락이 돼 있다든지 깨져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많이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또 피하기도 하고 주인한테도 알려서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 입욕객들이 주의해야 될 누전을 주의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를 입은 입욕객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감전 사고는 가장 위험한 사고가 2차, 3차 사고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탕 안에 세 분이 동시에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예. 해외 사고를 보더라도 십수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탕 안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으면 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전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붓는다고 하는데 이 전기에서 떨어지기 힘든데요. 그게 근육이 경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경직이 되니까 설사 사람이
떼고 싶은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 이상의 상태가 되면 이제 계속 시간이 지속되면은 이제 심정지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 개선까지 가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몸이 전선처럼 그 사람의 몸이 전깃줄이 돼 있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땅 밑으로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맨손으로 다시 만지게 되면 똑같이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막대기나 다른 기구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큰 담요나 점퍼, 옷 같은 거로 덮어서 손에 전기가 안 통하는 상태가 된 상태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속하게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차단기를 내리는 조치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2차 합동 감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감전사고에서는 그 거품 발생이라고 단정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거품 발생이라는 게 거품이 나와야 되는 그 스테인리스 철판이 탕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펌프가 그 탕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건물 바깥에 지금 전해지는 제보로는 건물 뒤편에도 펌프가 막 그 바깥에 노출돼 있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펌프에서 누전이 되면 이 스테인리스나 일반 강관제, 스틸 배관으로 전기가 통하게 되니까 전기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그 회로별로 버블 발생기, 그다음에 기타 뭐 온도계나 이런 전기 장치를 회로별로 절연장을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탕을 지금 물을 뺀 상태니까 네. 물을 다시 채워서 물이 채운 상태와 채우지 않은 상태를 비교를 해가지고 역시 회로로 구성된 절연 그 접지가 파괴된 회로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 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성탄절 연휴에 참 안타까운 사고이고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30명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겨울철 화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새벽 5시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 안타까운 사망자 중에 한 분이 최초 신고자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10층에 계시다가 계단으로 피해서 11층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 지금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10층에 계신 분이 최초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새벽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기도 퍼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성탄절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추정인데 이제 발생 과정으로 보면 예. 이게 좀 그 외벽으로 하는 확산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건물 내부의 계단실로 연기가 퍼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세대 안에서 피난할 경로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네.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은 좀 피해를 키운 원인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횡으로 종으로 쌓아서 여러 세대를 놓다 보니까 예. 구조적으로는 내화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짓고 그다음에 세대문을 방화문으로 달아서 방화 구획 수준의 구획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화재가 다른 화재로 넘어가지 않긴 하는데 그에 따르다 보니까 이 스프링클러 설치에서는 조금 완화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지금 짓면은 이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때 지어질 당시에서는 이제 대상이 아니었던 게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방화 구획이 철저히 되었어야 하는데 네, 일단은 계단으로 연기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방화 구획이 실패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사망자 2명 중에 1명은 추락사, 1명은 질식사입니다. 네. 물론 그 안에 과정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고층에서 특히 불이 났을 때 뛰어내리는 것이 낫느냐,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어느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맞느냐. 사실 지금 이 사망 사례로만 봤을 때는 두 개 모두 다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로서 좀 어떤 대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개의 예.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가 결과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개의 안전장치가 항상 이런 사망 사고는 예. 여러 개의 안전장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으면 되는데 그게 일렬로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금 그 바깥으로 뛰어내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화재가 천천히 확산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현재 아파트도 공기 안전 매트가 있습니다. 대상이 설치 대상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동해야 되고 펼쳐야 되고 하는데 벌써 그 지금 그 떨어진 가족분들도 그 재활용 마대를 이렇게 옮겼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긴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옥상으로 올라가고 1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안전한데
그러려면 당연히 계단이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 과정은 분명히 화재가 확산되기 이전에 세대문을 열어놨을 리는 없고 계단실을 열어놓은 채로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 예. 추정인데요. 예, 예. 왜 그러냐면 계단은 방화문으로 저 때도 대형업 화재 이후로 매우 강화돼서 방화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항상 닫혀 있다면 안으로 화재가 유입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호가 됐다면 이런 사고가 있을 리가 없었고요. 또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대략 그 시속 50km per hour 정도로 속도로 부딪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는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때도 밑에 더 안전하게 펼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개의 안전장치가 조금 그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판단에 맡기기 마련인데 네. 일각에서는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대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뭐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도 화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파트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예. 세대 출입구의 방화문 말고는 전부 다 목문이나 ABS 플라스틱 계열 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아파트는 우리가 양방향 피난이 반드시 보장이 돼 있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는 이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발코니는요. 경관이나 여러 전망, 조명도 좋지만 화재 안전에서 아주 꼭 필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게 계단 쪽으로 방화문을 열고 못 나가는 상황에서는 발코니 쪽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서 외벽을 타고 급격하게 화재가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연기가 계단을 통해서도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예. 불안에 갇힌 상황이 없도록 하려면 일단은 발코니에 대피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피 공간을 만드는 세대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파괴 가능한 경계벽, 그 석고보드 한 장 정도를 붙여놓고 옆 베란다로 예. 나가는 발코니로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안 쓰고 막아놓고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생존 경로, 피난 경로 중에 하나를 일부러 막아놓는 거죠. 이거는 화재 상황에서는 현관문을 잠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고 훈련인데요. 화재가 난 상황에서 급박하게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사전에 이 집안의 아래층에 위층에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난을 할지 본인도 가족도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관리 주체의 관리 책임 그리고 우리 주민들 시청자분들의 평상시에 사고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